또 여러분과 같이 머리를 맞대는 돈줄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비, 저축, 투자 등등 돈에 관한 고민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 특히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써주실수록 채택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냥 상담을 해드리느냐 선물을 3종 세트나 보내드립니다. 와이즈 부스터, LED 무드 스탠드, 미니 가습기까지 푸짐하게 쏘고 있습니다. 돈줄 상담소 게시판에 많이들 참여해 주십시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국적으로 강연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전국의 어떤 막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거 많이 좀 이렇게 막 관심 갖고 지켜보세요? 아무래도 뭐 항상 그 지방을 가면 네. 택시를 타게 되면은 요즘 그 택시 손님들 많냐, 경기 어떠냐, 기사님들이랑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예. 그다음에 여기는 뭐 33평 아파트 어느 정도 가격하냐, 뭐 이런 거 이제 조회도 해보고 찾아보고, 뭐 그런 게 이제 일상이죠. 뭐. 특히 오늘 사연 주신 분들이 4인 가구 울산에 살고 있는 50대 부부입니다. 네. 그런데 경기가 좋을 때 샀던 부동산이 지금 족쇄가 되어 있다라고 표현을 네. 해주셨어요. 집을 내놔도 팔리지도 않고 네. 대출금과 관리비가 꼬박꼬박 나가는 상황. 일단 이분들의 사연 그냥 바로 하이라이트부터 들어가죠. 오늘은. 네네. 울산에 아파트 2채, 거제에 연립주택 1채, 총 3채. 네네. 이른바 다주택자이십니다. 그런데 뭐 3채 다 합쳐봐야 서울 집값 하나가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네. 2채는 집값이 떨어졌고요. 그중에 1채는 아까 그 거제에 있는 연립주택이 10년 넘게 빈집으로 있다고 합니다.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 사실 그 다주택자를 선택하시는 많은 분들의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네. 우선은 이 다주택 내가 거주하는 주택 말고 나머지 주택을 임대를 줘서 네. 임대 소득이 발생해서 제2의 월급을 받고 싶다. 왜냐하면 이제 상가나 건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공실 위험이 높지만 그 주택은 상대적으로는 공실 위험이 적으니까 아주 안전한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면에서 이제 다주택자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하시고 이렇게 임대 소득을 올리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오늘 사연의 주인공 분을 보면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울산이니까 이제 서울 수도권은 아니고 또 거제도의 주택이 또 하나 있으시다는 거 보니까 네. 사실 이분은 임대 소득을 목표로 들어갔다기보다는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뭔가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분들은 내가 돈을 빌려서 타인 자본 비용 그러니까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앞으로 이 미래에 올라가는 게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베팅을 하신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부동산 경기 뭐 인구도 이제 앞으로 급격히 감소할 거고 물론 뭐 서울의 수도권이나 굉장히 이제 뭐 강남 같은 이렇게 인기 있는 상위 입지는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시대는 좀 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빨리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게 소득으로 뭔가 이 전세 자금을 밀어낼 수 있으니까 소위 말하는 집주인한테는 전세를 준 전세금이 부채니까 이 부채를 밀어내고 안정적으로 월세로 전환을 해서 임대소득으로 받을 건지 아니고 그 정도의 내가 자산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처분해가지고 정리를 하든지 이렇게 빨리 양당 간의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좀 같이 따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지역에 계시는 분들 특히 연립주택이나 빌라 갖고 계신 분들 아마 공감들 많이 하실 텐데요. 이호원 님이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제천 지역에서 빌라에 살다가 회사 폐업해서 경기도로 올라왔는데 4년째 빌라가 매매가 안 된답니다. 심각하네요.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 지방 주택들이 매매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정부도 뭐 지역에 특히 뭐 인구 소멸 지역 아니면은 얼마 이하의 주택을 살 때는 다주택자로 치지 않겠다 뭐 이런 그 정책도 발표하긴 네네. 합니다만. 그 지방의 저가 주택 기준이라는 것을 올해 초에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공시가격 2억 원이 안 되면은 요거 1주택으로 계산을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시가격 2억 미만이라고 하면 그거는 주택수에서 배제한다. 요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정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뭐 지방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거나 그렇죠. 예. 빈집들이 좀 팔리거나 이러지도 않는 것 같고요. 지금 상황이 네네. 어렵습니다. 네. 몇 가지 조금 더 체크하고 들어갈게요. 지금 사연 주신 분이 50대 부부인데 남편이 이제 사업을 하세요. 네. 근데 이제 정확히 수입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다라고 음. 쓰셨고 매달 450만 원의 생활비를 남편에게 받는다고 합니다.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집 관련해서 내는 돈만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이게. 네네. 그러니까 100만 원이 그냥 집에 들어가니까 실제 생활비 쓸 수 있는 건 350인데 네. 자, 이 지점에서 혼줄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 제가 돈줄 상담소에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부부가 이 부동산 투자 문제로 가끔 또 싸우신다고 하시고 예. 또 남편분이 이 집을 거주하고 있는 집 말고도 울산의 동구에 또 집을 하나 사시고 또 거제도에도 하나 사시고 하게 된 이유는 네. 사실 본인이 유일한 수입원이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유일한 수입원이지만 부부는 일심동체다. 경제적 공동체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수입이 오픈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업을 하신다는 거는 뭐야? 매출이 있고 비용을 빼고 수입인데 순소득인데 이게 얼마를 버는지는 모르고 그냥 450만 원 생활비만 주시니까 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결정할 때 아내하고 상의를 하셨어야 되는데 아내랑 상의를 해서 물론 동의는 하셨다 그러지만 실제 얼마를 벌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오픈을 안 하니까 이 결정이 사실 진짜 제대로 상의를 해서 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할 때도 또 얘기하다 보면 근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당신이 지금 얼마 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 얘기를 안 하시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이게 근본적으로 어떤 재정적인 결정을 할 때 우리가 이게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450만 원 생활비를 아내분에게 주니까 아내는 네네. 월급을 타듯이 생활비를 탈 수 있지만 남편분의 속내는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뭐 남편분이 마이너스가 있는지 아니면 뭐 돈을 더 벌어서 다른 데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하고 있는지. 예전에 우리 그런 사연도 있었잖아요. 남편분이 그 생활비를 줬는데 알고 보니까 그 대출 받아서 준 거였더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깜깜이가 돼버리면은 이 집을 팔 거냐 유지할 거냐 아니면 더 돈을 모아서 전세금을 갚아가지고 월세로 전환해서 임대소득으로 전환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한 상의를 전혀 부부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분 이게 사실 보내신 고민자분 사연자분은 사실 아내분인 것 같은데 네네네. 남편의 속사정 지금 사업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들쑥날쑥하더라도 이거를 다 오픈을 해야 된다. 저는 저희 아내하고 오늘 스케줄을 다 공유합니다. 제가 오늘 뭐 얼마 버는지 얼마 쓰는지 이거 다 얘기하거든요. 책 인세도요? 책 인세도. 약간 대답이 좀 늦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금? 책 인세가 들어오면 그거는 매일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평소에 이번에 대답 되게 얼마 빨리 들어온다. 하시는데. 네. 아무튼. 얼마 들어온다 이런 얘기 다 합니다. 네. 지금 뭐 아내가 지금 듣고 있다 그러면 이건 뭐 네네. 이의를 제기하려면 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사업하시는 분들 좀 공감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매출이라는 게 월별로 뭐 계절별로 달라질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사업장에서도 사장님도 사실 급여를 받으시는 거니까 그건 좀 꾸준하게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그거를 좀- 회계 처리를 명확하게 해서 내가 사업자 통장에서 내 개인 계좌로 갖고 오는 돈을 월급이라고 생각하시고 회계 처리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그거부터 좀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일단은 그러면은 이 450만 원 내에서 100만 원 이상 그중에 상당 부분이 주담대 원리금 또 관리비도 저기 뭐 비어 있는 집도 있고 하니까 뭐 그렇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세금도 해보면 그렇고. 집이 세 채인데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은 5억 8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시세가. 예. 근데 이게 사실 그 사이에 본인들이 사고 나서 시세 차익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집을 판다면 양도소득이 네. 2억 7천 정도 이거는 플러스예요. 네. 그리고 또 울산에 있는 또 하나의 주택은 전세를 줬는데 이거는 1억 5천에 전세를 줬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집값은 얘기 안 하셨는데 제가 울산 동구의 전세가율을 조사를 해봤더니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70에서 75%. 네. 계산을 해보면 지금 전세 1억 5천을 주셨다는 얘기는 집값은 2억 정도 된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 집을 처분한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의 순자산이 들어오는 거고요. 거제도는 이거는 뭐 지금 장기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어 있다. 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마 지방 저가주택 기준에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중과세라든지 이런 거 나중에 혹시 걱정하신다고 여기다 써주셨는데 그런 거 할 때는
해당 사항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18세대가 있는 연립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거래도 없는 것 같고 맞아요. 빈집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당연히 이제 전월세 수요도 좀 없는 것 같고. 네, 그 이분이 이제 고민으로 이 주택을 빨리 좀 처분하고 싶은데 애물단지인데 뭐 양도소득세 3주택자 같은 경우는 중과세라는 것도 좀 걱정이 된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 일반 과세가 아닌 그죠? 중과세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유예하는 게 원래 이제 2025년 5월 8일까지 중과세 유예였는데 네. 이게 올해 초에 다시 1년이 연장돼서 내년 2026년 5월 9일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연장을 하는 이유는 결국 다주택자들에게 집을 빨리 팔아라. 네. 그래서 주택 공급을 조금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빨리 양당 간의 결정을 내야 돼요. 남편의 계좌를 까서 깐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하여튼 오픈을 해서 오픈해서 네, 오픈해서 과연 지금 나한테 주는 생활비 외로 충분히 자본을 모아갈 수 있는 추가 소득이 있다면 그 추가 소득을 모아서 지금 2주택 울산에 있는 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전세를 월세로 돌려서 현금 흐름을 마련하시면 되는데 딱 보니까 지금 이제 나이도 50대고 사업을 하시는데 사업소득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생활비 450 주는 거 외로 별로 크게 남는 게 없더라라고 한다면 이 주택들을 빨리 처분하셔야 됩니다. 아니 근데 이게 또 고민이 안 될 수가 없는 게 그 거제에 있는 연립주택 32평 18세대 있는지 이게 현재 계속해서 빈집으로 남아 있는데 이걸 3억 1천만 원에 사셨다고 하는데요. 이건 너무 손해가 심하시네요. 그죠? 근데 마지막으로 이 집이 거래된 거를 살펴보니까 얼마였더라? 이게 되게 이제 거래 자체도 없습니다만은 사실상 왜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1억 4천에 매매 기록이 있네요. 1억 4천. 거의 그리고 산 가격의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아니 왜 이게 근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싸게 내놓으면 나가긴 한다라는 건데 근데 막상 또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김진우님이 이런 지적해 주셨는데 받쳐줄 뒷매수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서울 수도권으로 가버리니까요. 지방은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소멸 단계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예. 주셨고 그러니까 이 집이 참 내놓아도 나가질 않고 지금 이대호 기자님 얘기하신 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억 1천에 샀으니까 본인이 3억 1천이 원금이라고 생각하고 본전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니까 이거 뭐 그 부동산에 얘기하면 한 뭐 1억 5천에 내놓으셔야 될까 말까입니다. 이러면 내가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 1억 5천을 손실 내놓는 확정. 순간에 나는 1억 6천 마이너스가 확정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뭐 인간의 심리는 다 똑같죠. 인간의 심리. 그런데 우리가 손절이라는 말을 할 때 손절이라는 것은 손해보고 판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네. 미래에 더 큰 손해를 막기 위한 손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그럼 예를 들어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뭐 이게 사실 저희 대한민국의 뭐 전체 문제일 수도 있고 지방 부동산의 문제일 수도 있어서 듣는 분이 좀 거북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럼 지방의 도시의 연립 주택이 앞으로 그러면 지금 3억 천에 샀던 것이 1억 4, 5천까지 떨어져 있는데 이게 다시 내가 샀던 금액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일이 미래에 막 확정적으로 가능성이 있냐? 뭐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사실 쉽지 않고 이분들이 지금 나이가 또 20, 30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50대니까 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라. 손절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손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이게 그냥 내가 살 집 하나면은 뭐 그냥 계속 살면 되겠으나 맞아요. 투자 용도로 사신 그리고 지금 거주하시는 울산의 주택에서는 어쨌든 양도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어쨌든 사신 거보다는 2억 7천이 올랐어요. 현재 살고 있는 1번 주택 알고 있는. 그렇지만 그 집을 저희- 팔기는 어렵죠. 1, 2, 3번으로 좀 네, 표현을 1번, 하는 게 2번, 3번. 3번이 지금 문제인데 1번은 그래도 시세 차익이 2억 7천 났으니까. 근데 이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2번은 어떻게 좀 살려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번은 조금 우리가 그 전세금 1억 5천을 조금 앞으로 돈을 모아서 자산을 모아서 어쨌든 이거는 아파트니까 그래도 1억 5천 전세 세입자를 나중에 내보내고 그리고 그거를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을 하면 어쨌든 이 부부에게는 아주 큰 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이내 정도의 월세가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올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곽정대님이 다주택자 걱정이라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사실 뭐 다주택자를 걱정하자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주변의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주택자 그러면 야 이거 뭐 집이 여러 채인데 부자잖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의 상황을 들어보면 이분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그러니까 것처럼 주택 3개 가격을 다 합쳐봐야 수도권 수도권에- 아파트 가격 맞아요. 하나도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이분은 그냥 겉으로는 다주택자, 3주택자지만 사실은 내 속내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상황이 어려우신 분은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돈줄 상담소에 고민을 의뢰하시는 많은 분들의 고민을 갑자기 솔루션을 그냥 딱 내놓는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이 같이 고민해 주시면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얘기해 주시면서 해결책을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좀 우리가 공감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두 번째 집도 지금 울산 동구에 있는 아파트 32평짜리인데 1억 5천에 전세를 주고 있고 근데 여기 또 세입자가 나중에 나간다고 해도 걱정인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예전에 1억 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 PC방을 창업했다가 폐업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니 지금 당장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보증금을 구하는 것도 또 일이고 정은영 님이 지인이 이거 자꾸 특정 지역에서 그런데 하여튼 특정 지역 아파트 전세에 사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없어서 전세금을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계속 살고 있어요. 이렇게도 알려주고 지역에서는 또 이런 상황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요. 사실 그래서 요즘 그 변호사분들이 그 전세 임차 보증금 반환 소송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하면 승소니까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마 한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사실 이 소송이라는 게 참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뭐 당연히 그거는 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다면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 왜 안 돌려주느냐 뭐 승소는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현금이 좀 돌아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이 1억 5천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전세 세입자가 나갈 걸 대비해서 어딘가에 투자를 하거나 저축을 해놓은 게 아니라 PC방을 개업을 했다가 이게 폐업을 한 거죠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뭐 벌이를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셨던 건데.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추하건대 우리 남편의 지금 사업 현황을 오픈해 보진 않았지만 자꾸 이렇게 다른 걸로 해보려고 하는 거 보면은 지금 남편이 하시는 사업도 그렇게 막 원활하게 생활비 450만 원 주는 거 이상으로 막 뭐가 엄청나게 남는 것 같진 않은데 만약에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지만은 갑자기 세입자가 나간다. 근데 여기는 아파트니까 그래도 네네네. 아파트니까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 반환금을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요즘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전세 세입자 퇴거 자금 대출이라는 게 네.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까지 가기 전에 사실 그 전세 세입자를 구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그래도 울산 광역시 안에 있는 아파트니까 1억 5천만 원을 내가 못 돌려줄 상황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남편분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을 해서 이 집 2번입니다. 2번. 2번 이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임대소득으로 전환할 건지 아니면 빨리 매매를 어떻게든 하고 여기서 돈 5천만 원이라도 순자산으로 만들 건지 이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또 그 전세자금 퇴거자금 대출도 그렇고 최근에 또 이제 뭐 이른바 다주택자 대출에 대해서 막 규제가 또 많아지고 맞아요. 또 하루하루 막 다르게 막 급변하는 것들이 또 있어서 이런 것도 미리 또 준비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일단 이분들이 그러면 향후에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럼 지금 살고 있는 1번 1번. 주택을 매도하고 2번 주택으로 본인들이 들어갈 거 뭐 본인들이 이것도 들어간다. 고민 중이라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얘기하면서 이게 근데 또 세금이 또 다주택자들은 또 그런 걸 무서워하시다 보니까 아하.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는 일반 과세가 아닌 중과세. 그러니까 2주택자는 가산세금이 20% 플러스고요. 네. 3주택자는 30% 플러스다. 그럼 만약에 이게 예를 들면 양도소득이 한 1억만 있다 그래도 사실 거의 한 60-70% 어쩌면 거의 절반 이상이 세금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걱정하시는데 제가 봤을 땐 이 경우는 어쨌든 이게 지방 저가 주택의 거제도 연립이 해당될 가능성이 거의 100%고 그다음에 어쨌든 내년 5월
9일까지는 양도소득세 중과세 면제가 연장이 됐고 그리고 또 현재 울산 지역은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조정 대상 지역은 딱 4군데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 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겁내하지 마시고 매도를 공인중개사와 상의를 하시고 세무사와 상의를 하셔라. 관할 주소지 세무서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울산이 네. 되겠죠? 예, 들어가 보시면 무료 세무 상담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무료 세무 상담. 예. 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세무 상담 신청하실 수 있는데 일반 과세가 아닌 중과세에 대한 상담. 혹시 이게 중과세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되느냐. 왜냐하면 1번 주택은 양도소득이 어쨌든 2억 7천이 있으니까 네. 이게 3주택의 다주택으로 인정을 안 받는다고 해도 일반 과세로 해도 약간의 세금이 나올 수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계산을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 제일 좋은 방법일 수는 있습니다. 1번 주택을 팔고 그리고 나는 2번 주택으로 간다. 이게 당장은 현금도 마련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노력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야. 오현종님이 욕심이 과했네요. 이렇게 한마디 해주셨고. 근데 이게 사실 이분들이 사연을 보내주시면서도 약간 그런 후회, 후회. 잘못을 이제 되돌아보고 계세요. 맞아요. 예, 이제 근데 다만 이게 이분들만 막 저희가 혼내자는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같이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본인이라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같이 좀 이제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근데 나름의 전략은 있었어요. 거제에 있는 집을 살 때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니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요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수요가 괜찮다라는 거였죠. 근데 또 이 중공업 경기라는 게 또 많이들 이제 사이클에 따라서 바뀌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돼버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주택을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아무래도 조선업 경기에 따라서 네. 외국인 근로자들이 또 거제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많이 있으니까 절대로 수요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에 투자를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공기 B&B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공기 B&B 네. 무슨 말씀이신가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공유주택. 네. 네. 공유주택 이런 걸로도 또 임대를 놓고 근데 물론 그러려면 투자는 돼야 돼요. 뭐 약간 리모델링을 좀 한다든지 인테리어를 좀 제대로 하고 여러 가지 홍보에도 또 나름대로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공유 숙박을 통해서 또 소득을 올리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은 지금 아직까지는 내가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 근데 물론 여기서 말하는 팔고 싶어도 팔리지 않는다는 게 내가 진짜 이 주택 3억에 샀으니까 3억에 꼭 팔아야 돼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공인중개사분들의 말을 듣고 진짜 요즘 한 1억 5천 아니면 안 팔려요. 그런데 1억 5천에 진짜 내놓을 용기가 있다면 팔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염두를 해두시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이고 이게 참 저희가 얼마 전에 뭐 워런 버핏 콘텐츠를 다룰 때도 워런 버핏이 부동산을 투자했던 방법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에는 농장을 사든 어떤 뭐 건물을 사든 그 안에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 그리고 기존의 임차인들이 내던 그 월세를 향후에 올릴 수 있을까 이게 내려갈까까지도 계산을 해서 현금 흐름을 추정해 본 다음에 그게 합리적인 가격인가를 그렇죠. 본다라는 거였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의 형태의 네. 노동 시장이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경기가 좋으면 일을 많이 고용을 하고 경기가 나쁘면 고용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기본적인 국민의 어떤 그 국민성이고 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다 보니까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워렌 버핏 얘기도 해주셨지만 부동산에 투자하더라도 항상 그것을 임대 수익률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야 되는데 주식으로 말하면 배당 수익률이죠. 근데 그런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사면서 야 이거 얼마 오를 거냐 자꾸 이걸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에서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라는 건 향후에 제가 봤을 땐 서울에 굉장히 뭐 인기 있는 지역 아니고서는 사실 그렇게 높은 내가 이자까지 내면서 그 집을 사서 시세 차익을 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부동산에 전략적인 투자를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 수익률을 가지고 내가 투자할 거냐 말 거냐를 계산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 하나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기회 요인, 상승할 요인, 이른바 업사이드 포텐셜 막 이런 것만 보시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이른바 이제 주식 쪽에서는 다운사이드 리스크라보다는 떨어질 수 있는 위험도 같이 계산을 해보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이어도 이익이 줄어들면 이른바 배당 컷, 배당이 줄어들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아파트로 보여도 나중에 이게 공실이 생길 수 있고 상가도 마찬가지로 또 이 회전을 하는 가운데서 몇 개월이라도 임대가 안 될 수 있는 이런 리스크들도 같이 또 사실은 그런 거를 다운사이드 리스크도 생각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이분이 우리 남편분이 2017년도에 PC방을 창업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잘 될 거라는 기대로. 2017년도만 해도 PC방의 어떤 소위 말하는 시장의 성숙기는 그쵸, 좀 넘어섰을 그쵸.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흔히 뭐 끝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이게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겹치면서 전세보증금으로 받았던 1억 5천을 PC방에 넣어서 이게 폐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떻게 말하면 좀 돈을 다 어떻게 잃어버린 건데 이 정도면은 말이 좋아서 투자하지 이게 그런 말에 귀가 얇아서 이렇게 아 그래? 그 PC방을 하면 그렇게 돈이 되는구나. 이게 사실은 거의 투자 사기에 가깝다. 오,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세 가지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어떤 투자를 할 때 특히 노후 지금 이분이 50대시잖아요. 50대 60대가 가장 많은 게 내가 이제 일을 못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창업이라든지 새로운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현혹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 난다. 귀가 혹하다라는 거예요. 네네네네. 누군가가 이야기해 준 거다. 누군가는 나한테 왜 이야기해 줬을까요? 본인이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야 이건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내재적 동기라고 하죠. 내가 스스로 생각을 해서 하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누군가가 얘기해 줬는데 내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내 지인이 얘기해 줬는데 그게 그렇게 괜찮대. 그렇게 괜찮으면 본인이 하지 왜 나한테 얘기했을까. 이렇게 고수익의 유혹을 믿지 않으셔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경험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면은 투자해도 돼요. 근데 내가 한 번도 안 해본 거고 내가 경험을 안 해본 거다. 그런 거는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이거 투자하는 돈이 30% 정도 잃어도 당장 문제 없는 여유 자금이냐. 자, 이 세 가지만 꼭 체크를 하시고 하시면은 된다. 이분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뭐 PC방 이거는 뭐 전혀 안 해본 사업이고 누군가 좋다고 해서 임대 보증금 받은 걸로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려움에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 부부가 솔직히 시인을 했어요. 우리가 귀가 좀 얇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항상 지나고 나서야 그게 또 그죠. 깨닫게 되죠. 아이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 다주택자입니다. 사실은 사연이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게 중요한 게 근데 집 이야기만 나오면 남편이 주도해서 집을 샀던 거라 네. 좀 이렇게 눈에 쌍심지를 띄우시나 봐요. 네네. 집 얘기만 하면 이제 또 싸우게 된다고. 그렇겠죠. 근데 어차피 이건 이제 늦었고 부부의 경제 공동체는 계속되어야 하고 맞아요. 좀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눠가면 좋을까? 이거 약간 좀 부부 클리닉 느낌으로. 맞아요. 부부 클리닉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남편분은 지금 그렇잖아요. 남편분은 본인이 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본인이 사업 소득 중에서 매달 생활비 45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집값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하나는 아예 매도가 안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본인한테 모든 화살이 집중된다.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일로 와봐 좀 얘기 좀 해봐. 그러면서 앉아라. 그러면 읽을 때 이걸 야단치는 걸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리 와서 앉아봐. 이리 와서 네. 앉아봐. 그러면 이거는 뭐 나를 비난하려고 그러는구나. 네. 이렇게 받아들이실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 잘못이 아니야.
당신이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 잘하려고 했죠. 그렇죠. 잘하려고 그런 거지. 누가 뭐 안 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먼저 남편을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남편의 노고에 대해서 그 수고에 대해서 그리고 그동안에 고민했을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신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처분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조금 더 돈을 모아서 오늘 제가 솔루션을 들었던 것처럼 임대소득으로 전환하는 게 나을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 머리를 맞대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다. 앞으로에 대해서. 앞으로의 과거 이야기하지 마시고 미래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당신의 생각은 어때? 먼저 솔루션을 얘기하지 마세요. 오. 아내분이 딱 생각한 결론을 내놓고 내가 생각할 땐 이건데 당신 이거대로 따라올 거야 안 할 거야. 내가 지금 돈줄 상담소에 그 상담 보냈는데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대. 라고 답정 이렇게 넣어, 밀어붙이지 마시라는 거지. 그래서 남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다음에 판단을 하셔서 이런 어떻게 보면 대화의 태도. 우리 돈줄 상담소 전에 항상 하는 우리 심리 상담 그걸 많이 들으시잖아요. 우리 네. 저 청취자분들이 네. 예, 먼저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가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 다음에 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그때 당신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유, 그러면 안 되죠. 그럼 뭐 싸우자는 거죠. 생활비를 보면 우선 남편분에게 월 450만 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다행히 그래도 한 번도 생활비에서 마이너스는 난 적이 없다고 해요. 아이 둘 지금 우리 고등학생 중학생 아내분 키우면서. 사연자분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예. 제가 지금까지 한 20분 넘게 얘기한 거는 항상 진짜 이게 희망이 없구나 이건데 예. 제가 이 집에 희망을 본 게 하나 있습니다. 오. 그게 뭐냐? 우리 가정의 가장 큰 희망은 4인 가구 400만 원대 생활비로 지금 절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게 보통 이렇게 되면요. 450만 원 생활비를 탔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보유세 내고 뭐 예를 들면 대출이자 주택 관련된 걸로 100만 원 나가고 하면 350만 원 그러면 보통 집 같으면은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살림을 하냐 아이들도 둘이나 있는데 하면서 마이너스를 또 남편이 나한테 완전한 소득을 공개 안 하는 것처럼 나도 생활비를 쓰는 거에 대해서 남편한테 공개 안 하면서 뒤로 마이너스 나는 집이 엄청 많아요. 아하. 근데 우리 사연자분은 예. 이걸 가지고 마이너스 안 내고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 저는 사실- 이게 희망이다. 사실상 350만 원. 350만 원. 그러면 무슨 문제냐? 이 가정이 뭐 자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결국 잘 정리하고 2번, 3번을 어떻게 처분할 건지 결정이 안 났지만 처분하고 나면 이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이분은 플러스고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다. 아, 그러니까 이 자산을 재배치만 잘하면 재배치만 잘하면 그리고 구조조정만 잘하면 아. 남편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이제 남편의 지금 경제 상황이 실제 지금 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고 진짜 얼마를 벌고 있는지만 오픈이 되고 대화만 되면 아내분이 400만 원대 미만의 생활비를 가지고 마이너스를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점이 저는 너무 희망적이다. 5663님이 오늘 1부 때 심리학 개론 시간 주제를 실수와 후회로 정한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그렇죠.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간 거의 이제 저희 마무리할 시간 5분도 안 남았는데 이제 희망을 이야기해 주시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희망이에요. 알뜰하게 살고 계시고 자산을 재배치만 잘하면 된다. 근데 또 이게 역설적인 게 좀 다주택에 많이 좀 물려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또 절약을 할 수 있는 상황. 이게 참 역설적이긴 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 가구는 거의 70% 이상이 다 부동산 자산으로 쏠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또 대한민국의 일종의 단면일 수도 있어요. 지금 소비를 우리- 많이 못하게 맞아요. 되면.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다주택자인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물론 시간의 차이, 지역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가야 되는 큰 방향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부동산 자산에 너무 과도하게 쏠려 있는 것을 이제 주식이나 또는 예금과 같은 이런 현금, 금융자산으로의 재편이 필요한 시기가 왔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부동산에 투자라는 말도 자꾸 약간은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뭐 강남에 34평 아파트 뭐 40억, 50억 하는 거 사시는 분들이 투자로 사신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야, 저런 거를 막 40억, 50억에 사는 거 보니까 야, 부자들은 저게 오른다고 생각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물론 뭐 오르긴 오르겠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투자로 사신 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40억, 50억 정도 되는 34평을 사신 분들이 그걸 투자로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돈을 쓴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롤스로이스 같은 어마어마하게 고가 차량을 사신 분이 10억 주고 샀다 그러면 그 10억을 그 롤스로이스 차량이 오를까 봐 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서 그냥 거기다 10억을 쓴 거지 않습니까? 정말 그 정도로 소득이 있고 자산이 있는 아주 일부의 부자들 그렇죠. 이야기일 뿐이고. 그러니까 물론 뭐 고가 주택이 조금 상승률이 약간 높을 수는 있어요. 물론 기대값이 높으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분들이 그거를 자산의 수익률 면에서 투자했다기보다는 나는 그냥 한강 보이는 신축에 살고 싶어. 그래서 거기다 돈을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야, 그러니까 저렇게 상위 입지가 오른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그 순차적으로 오르니까 나도 여러 주택에다 투자해서 미래의 시세 차익을 봐야지. 자, 이런 시대는 저는 지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임대 수익률로 부동산을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내는 이자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임대 소득으로 계산을 하셔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1주택 외에 이런 다주택을 투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약간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분들이 금융자산이 너무 적어요. 부동산 제외하면은 예금 3천만 원이 금융자산 전부라고 아내분은 알고 계시더라고요. 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천만 원 있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450만 원 이내의 생활비로 350만 원으로 생활하시면서 그래도 뭐 예금성 자산이 3천만 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집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분하고 이번에 대화의 물꼬만 잘 트고 그죠? 오픈이 돼서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을 속내를 완전히 드러낼 수만 있다면 이분들은 희망이 있다. 야, 오히려 희망이 있다. 자, 이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얘기 들으시면서 우리 집도 지금 남편이 얼마 버는지 아내가 얼마 버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분들은 빨리 이거부터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말이 좀 전국이 시끄럽겠네요. 시끄럽게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맛있는 거 좀 이렇게 먹으면 이름에 성 붙이지 말고 그렇죠. 이대호 이리 와봐가 아니라 대호 씨 이리 와봐. 그렇지. 자기야 이리 와봐 뭐 이렇게 해야죠. 경필 씨 얘기 좀 해. 그럼 갑자기 왜 그러지? 그렇죠. 그러면서 일단은 항상 먼저 칭찬, 인정, 그다음 격려. 칭찬, 인정, 격려를 앞에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특이한 사연이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과거에 부동산 쪽에 너무 많이 올인되어 있었던 대한민국의 과거 혹은 현재까지의 한 단면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머니 트레이너 김경필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국회가 오늘